자, 그럼 우선면허권의 문제를 봤고요. 우선면허권의 뭐 승계 이런 것들은 후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으로 갑니다. 119쪽이에요. 이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문제는 그냥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먼저 경매에 넘어갔을 때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 이것이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지금 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대비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법조문에 있는 내용대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그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것이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상 강학상 쓰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딜 뒤져봐도요. 최우선 변제권이란 말이 없어요. 이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학상 일반적으로 이제 최우선 변제권을 쓰는데 시험에서도 최우선 변제란 말을 씁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출발을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후순위 권리자로 출발하고 있죠.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나오면 아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럼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 요건이 일단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을. 그럼 대항 요건은 입주와 중록이죠. 그래서 입주와 중록을 갖춰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죄가 갖춰야 되는데 이건 후일 더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입주 중록을 해야 되고요. 나아가 보증금이 이른바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소액 보증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 면제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최우선 면제 요건은 일단 대항 요건, 입주 중록을 하고 보증금액이 지역별로 소액 보증금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확정일자라는 것은 우선 변제권의 요건일 뿐이지 대항력이나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이건 지역별로 지금 네 군데로 나눴는데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액이 1억 원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자, 이제 과밀억제 권역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수도권 정비기획법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밀억제, 수도권 정비기획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3개의 권역으로 나눴죠.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존 권역.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눴는데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거 알죠? 이게 수도권이고 서울은 전부 다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다. 근데 과밀억제 권역 중에 서울 스페이스를 뺐죠. 따로 빼고 나머지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 있죠. 여기는 어디냐면 주로 인천광역시는 전체 과밀이에요. 과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기도시 중에 수원시 아시죠?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안양시 아시죠? 과밀억제 권역이고 의정부시, 그 다음에 뭐 고양시, 일산, 성남시 이런 데들, 그러니까 과천시 이런 데들이 전부 다 과밀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보증금액이 얼마 넘어서면 안 되냐면 8천만 원을 넘어서면 안 돼요. 이거 숫자까지 나중에 암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이해만 했어요. 아,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 이거구나. 그 다음에 이 광역시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의 경우는 보증금액이 얼마 넘어서면 안 되냐면 6천만 원을 넘어서면 안 돼요. 6천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밖에 기타 지역 있죠? 그 밖에 기타 지역은 5천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평택은 얼마 넘어서면 안 돼요? 5천만 원이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 광역시 중에 인천광역시 있잖아요. 인천광역시는 어디로 올라간다? 과밀억제 권역으로 올라가요. 그다음에 광역시의 군지역들 있죠. 군지역들은 이제 어디로 내려가느냐? 기타지로 내려갑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보증금 얼마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8천. 그러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주택은요. 보증금액이 8천만 원 넘어섰잖아요. 그럼
최우선 면제 임차인이 되지 못해요. 이 금액 이하로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주택이에요. 그럼 얼마 넘어서면 안 돼요? 5천이죠. 이건 기타 지역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 사구에 있는 주택이에요. 얼마 넘어서면 안 돼요? 6천 이렇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광역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이제 나중에 안산, 김포, 용인, 광주 있죠. 안산, 김포, 용인, 광주 네 개시는 원래 기타 지역이거든요. 근데 안산, 김포, 용인, 광주는 광역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있죠. 세종시도 이금 광역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건 이제 후일 더하기로 하고 그래서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 금액을 넘어서면 아예 최우선 면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액 임차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금액 이하로 왔다. 그럼 이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경매로 넘어왔을 때 서울에 그는 얼마까지 최우선 면제 해주냐면 3,400만 원까지 해줘요. 이 정도는 최우선 면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보증금 1억 이하라면 요 임차는 3,400만 원까지는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과밀억제 권역은 얼마까지냐면 이거는 2,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 광역시잖아요. 여기는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있잖아요. 기타 지역은 이거는 얼마인가? 1,700인가요?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해줍니다. 일단 이쪽 금액은 이쪽 금액이 얼마인 것 같아요? 3분의 1이죠. 3분의 1 정도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라면 1,700까지 최우선 면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얘기고 근데 이 최우선 변제 해주는 금액 있죠. 요 금액은 낙찰대금, 이건 대지 낙찰가 포함이 돼.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해줍니다.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해줘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먼저 우리 그러면 평택시 소재 주택임대차였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로 왔다. 그럼 이 임차는 소액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주택 경매로 넘어가면 1,700까지는 최우선 면제 해준다는 얘기죠. 단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해볼까요? 이게 이제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인데 여기에 계산하기 쉽게 10세대가 들어왔다고 가정해보죠. 다가구 평택 소재입니다. 해갖고 10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10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저당 금액 가장 먼저 저당권자가 1억이 들어왔어요. 1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 들어온 임차인이 2번서부터 11번까지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모두 5천만 원이었어요. 모두. 2주택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이 되기를 예를 들어서 1억 8천에 됐다고 가정해보죠. 낙찰이 되기를. 그럼 배당을 할 때 지금 이 5천만 원 이하니까 2번서부터 11번까지 이 임차인들은 모두 1,700만 원을 최우선 면제 받죠. 그죠? 그럼 1,700이라면 벌써 1억 7천이에요. 10명이니까. 그럼 저당권자는 가장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는 불합리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결국은 1억 8천 중에 2분의 1이라면 9천이죠. 9천만 원 중에 요 금액에서 요 임차인한테 먼저 배당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2분의 1 제한이에요. 바로 이게. 그럼 임차인들 각자 얼마 가져가요? $900만 원이죠. 10명이니까. 맞죠? 900만 원씩 싹 배당해줘요. 이거. 그리고 자녀 9천이 있죠? 그 9천을 누구한테? 저당권자 1번한테 이제 9천을 배당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후일 더 할 사항인데 그 최우선 변제 요건은 일단 대항 요건을 갖추고 소액보증금이면 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한 요건이 아니죠. 근데 이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변제를 보증금 전액을 받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럼 전액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도록 실무상으로는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니지만 우선 변제권 받을 수 있도록 행사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찍어라고 유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임차인 따져보세요. 지금 배당할 금액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확정일자를 찍어야 된다는 이유가 왜 그런지 보면 만약에 1번에 저당권자가 1억이 들어왔어요. 2번에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 5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게 평택 소재 주택이었어요. 3번에 근저당권자가 1억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주택이 만약에 2억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해보죠. 2억에. 그럼 일단 배당을 임차인 최소 면제 맞죠?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 안 찍었어요. 계약서 확정일자를. 그럼 이 임차인은 가장 먼저 배당을 지금 현재 얼마 받아? 1,700. 1,700만 원 배당 받아갑니다. 임차인이. 남았죠 지금? 그 다음 배당 누가 해요? 저당권자. 맞죠? 저당권자 1억. 전액 배당하죠? 그 다음에 전야 금액이 아직도 8,300 남아있죠 지금? 8,300 남아있습니다. 8,300을 임차인이 확정일자 안 찍었죠? 그러면 누가 가져간다? 근저당권자가 8,300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임차인 확정일자를 찍어버렸어요. 보증금 5천만 원인데 찍었다. 그럼 우선 면제권이 근저당보다 앞서고 있죠. 그러면 확정일자를 찍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1번에 임차인이 1,700 배당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저당권자 1억 배당하죠. 세 번째로 확정일자 찍었죠 지금. 그러면 아직 금액이 있으니까 이거 2순위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근저당권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들고 이 임차인한테 지금 얼마예요? 3,300만 원 배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금의 5천만 원을 일단은 근저당권자한테 배당을 하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소액임대차일지라도 임차인이 최우선 문제를 전체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찍어라고 유도해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무적으로 이제 담보 잡힌 금액들, 그 아파트들이 있죠? 저당 잡힌.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당이 시세 한 60% 잡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전세 절대 안 넣습니다. 사고 나요. 100% 사고 나요, 이거. 경매 넘어가면. 그러니까 사고 나기 때문에 저당이 60% 잡혀 있다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만땅이라고 그래요. 이거. 만땅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전세를 넣었다. 그러면 이제 전세 금액이 초과해 버리죠. 저당 금액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매로 넘어왔을 때 회수를 다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월세로 돌리죠. 그때는. 그럼 보증금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 보증금을 잡을 때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잡아야죠. 이해되세요?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2천, 3천 잡는 이유가 최우선 변제 근접하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택 같은 경우는 그 최우선 변제를 잡을 때 일단은 한 2천이나 3천 정도로 잡아야지. 왜 그러냐면 2천, 3천을 잡는 이유가 이게 경매가 한 1년을 걸려버리거든. 그 사이 월세를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2천이나 3천을 잡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 잡을 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실무적으로 일단은 소액임차일지라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찍어라고 유도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전액을 최우선 변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최우선 변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임차권의 등기 명령제가 나오고 있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제를 보겠습니다. 그 임차권 등기 명령제라는 것은 왜 도입이 됐느냐? 이 제도는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임대인이 방 빼앗고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보증금 엄청 올려버렸습니다. 그럼 집이 나갈 리가 없죠. 그럼 임차인은요, 여기 요건을 봤을 때 대항력 우선면제권, 최우선면제권 요건은 어느 경우든 입주와 주민등록은 유지해야 돼요. 그럼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버렸다, 주민등록을 뺐다. 그렇게 되면요, 이 세 가지 좋은 권리를 전부 다 잃어요. 이사를 가버리면. 그러니까 임차인이 결국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임차인의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에요.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의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요, 한 3주 정도면 최종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돼버립니다. 강제적으로. 촉탁으로 돼버려요. 강제적으로.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의 효력, 그러니까 등기된 임차권이죠, 이거는. 임차권 등기의 효력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임차권 등기했잖아요. 그럼 이 등기 자체가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시킵니다. 그럼 이 등기 자체가 임차인에게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등기한 때로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근데 이미 입주 주임을 해놓음으로써 대항력, 우선 변제권 확실일자 받아놓으면서 우선 변제권 취득해놨어요. 이미 취득한 요거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이미 취득한 거는, 기취득한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유지가 됩니다. 등기 자체가 이걸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등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이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럼 이사 갔걸랑요? 이사 갔어요. 그럼 집이 비었죠? 임차권 등기해놓고 임차인 이사 간 거예요. 집이 비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이 또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이 있죠?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 찍음으로써 우선 변제권이 있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인정합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워졌는데, 자, 이거 왜 그랬을까? 따져볼까요? 요게 임차주택이에요. 임차주택인데 평택시 소재 임차주택이었습니다. 1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2번에 임차인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었어요. 보증금이 5천이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자는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택 경매로 넘어갔을 때 1,700 양보해야 되죠?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자 이제 임차인이 나간다 갑니다. 그 저당권자가 조화를 하겠죠. 먼저 가는 놈 나가네. 조화를 하겠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 해버린 거예요. 임차권에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자 새로운 임차인이 또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빈 자리에는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 임차인에게 또 최우선 면제 1,700 양보해야 되느냐? 임제예요, 지금. 이거 우리 뒤통수 2번은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자 피해를 또 입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에게는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변제는 이자에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야죠. 안 합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 찍었어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도 상관이 없죠? 왜?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선 변제권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임법이 임차인에게 강력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어느 경우든 저당권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제 우선 변제권 이것은 인정해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죠? 이거 지가 안 돌려줘서 지금 임차권 등기한 거니까. 그래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요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제였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제를 다 봤고요. 여기서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임차권의 승계란 말 나와 있죠? 임차권의 승계.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갈까요? 임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럼 이 등기 자체로 주택에 대한 경매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당권 공부했죠? 저당권의 효력 따져볼까요? 저당권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임차권의 등기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우선 면제권이 있죠. 경매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채권이겠어요? 물권이죠. 그러면 경매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임차권 등기는 그래서 강력히 물권에 든 채권일 뿐이지 여전히 경매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해야 돼요. 해야 되고 승소 판결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뭔 말인지 내세요? 이제 후일 더하기로 하고 임차권 등기 자체는 경매권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임차권의 승계란 말이 나와 있죠. 임차권의 승계. 그럼 요 임차권의 승계란 말 이거는요. 이 제도가 왜 들어왔냐면요. 이 임차권의 승계 제도는 사실혼 배우자 있죠.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사실혼 배우자가 뭐냐? 부부와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하여 혼인신고 못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자를 사실혼 배우자라고 해요. 그래서 처가 있는 남편이 있는 처가 딴 살림을 차립니다. 이건 내연관계나 부척관계이지 그걸 법이 보호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혼관계라는 것은 민법상 사실혼관계라는 것은 부부와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혼인신고 못한 부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 눈에 흙 들어가기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혼인신고 못한 그런 사실혼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임차권을 상속받을 수가 없잖아요. 쫓겨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은 승계를 시키겠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는데 결국은 요 임차권에 대해서만은 이거 돌아갔을 때 쫓겨나지 말라고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해두세요. 이 정도만. 근데 임차인이 돌아가시면서요. 월세 안 내가지고 보증금 다 까먹고 빚만 잔뜩 남겨놨습니다. 이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승계 포기. 그러니까 임차권의 승계 포기는 한 달 내에 하면 돼요. 임대인에 대한 나 이거 승계 안 할래 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상속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보이는데 상속 포기는 몇 개월 내에 한다고 그랬어요?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그랬죠? 3개월이라고 그랬죠? 원래 상속 포기는 3개월 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임차권의 승계 포기는 한 달 내에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다 반대 의사 표시 빼면 돼요. 그럼 이제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내에 이거 반대 의사 표시 안 하면 그대로 승계돼 버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빚 다 떠안게 돼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임차권 승계에 관한 규정이니까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증액제한 규정이에요. 자, 증액제한인데 그럼 이 증액제한에 대한 부분 이제 기타 규정으로 들어왔는데 보증금과 월차임이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적정치 않게 됐다.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장래에 향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증액에 대한 제한만 하고 있어요. 증액에 대한 제한만. 그래서 증액 제한은 기존 보증과 월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해 증액하지 못합니다. 몇 분의 몇이라고요? 20분의 1. 그럼 20분의 1은 프로테이지로 한 사람 몇 프로예요? 5%. 그럼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었거든요. 그럼 증액을 한다. 얼마를 초과할 수 없어요? 500만 원. 맞죠? 월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얼마 초과할 수 없어요? 5만 원. 그래서 20분의 1 초과 증액하지 못합니다. 이거. 근데 요 규정에서 우리가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증액 제한 규정 5% 제한은 이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었다. 즉 전세금이 폭등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적용될 뿐이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 존속 중일자라도 당사자 합의로 증액한다. 재계약을 하면서 합의로 증액한다. 이때는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없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있으나 많아. 있으나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임대차에 끝나서 올리잖아요. 얼마든지 올려버릴 수 있죠. 끝나서 올리는 건. 그래서 이 점 또 이해해 두시고 재계약이나 합의증액 시에는 적용이 없다.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 있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이건 제가 중개보수 계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전세 8천짜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증금 5천밖에 없다. 3천만 원 월세 전환시킨다고 그랬죠. 이때 월 일부 이자 쳤다고 그랬죠. 일부 이자. 지금 일부 이자 치면 절대 안 돼. 일부는 1%라고 그랬죠. 연리로 따지면 1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이랑 월세 30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전환인데 이거 월세 전환 이율 제한을 하고 있죠. 제한하고 있는데 이 이율 제한은 연 10%, 연 1할. 1할은 몇 프로라고요? 10%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초과할 수가 없다.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럼 따져볼까요? 한국은행 공시한 기준금리가 몇 프로예요, 현재? 한국은행 공시한 기준금리가 몇 프로예요? 1.25% 연. 맞죠? 1.25%예요. 여기다 3.5를 더하면 4.75인가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 4.75% 중에 낮은 비율이니까 4.75%를 초과 전환 못하죠? 그러니까 연리 12%는 절대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교재 내용하고 틀리죠, 지금? 그죠? 교재 내용하고 틀리고 수업이 틀리다. 교재 내용과 뭐가 우선이다? 수업이 우선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수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을 더하기 3.5%로 바꿨죠. 4%로 바꿀 줄 알았더니 3.5%로 바꿨어요. 최종 확정을. 그래서 그저 120페이지 증액 제한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4를 더한 비율 중 이랬죠, 지금? 4가 아니고 3.5예요. 3.5.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게 곱하기였죠. 곱하기 4였는데 더하기 3.5로 바뀌었어요. 더하기 4로 바꿀 줄 알았더니 더하기 3.5로 바꿨습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그래서 증액제한과 월세제한 이율제한 규정 일단 이해해 두시고요. 우리 이거 잘 물어봐요. 숫자 이제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일단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제한 규정을 초과해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임대차 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정보 제공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대차 관계에 대한 사항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택임대차 이해관계인이에요. 이해관계는 확정일자 부여기관, 확정일자 찍어준 기관에서 일단은 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보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사해주세요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임이 명백히 증명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래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는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표준계약서 규정과 이제 거기 어디냐면 11번에 나와 있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 규정이 지금 올해 신설됐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공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누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한다고요? 법무부 장관. 왜 그러냐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무처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주택임대차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고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으로 합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요. 일단 우리 실무 서식에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이걸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협회에서 제공한 서식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권장하라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이제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당사자한테 이걸로 씁니다 하면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 표준임대차 계약서 규정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다음 권리금보호는 상가임대차법 내용이니까 옆으로 가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죠. 지금
이것도 올해 신설됐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하다가요. 이게 주임법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 주택임대차에 대한 분쟁,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임차료라든가 보증금, 월세 올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이 있잖아요.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법률구조공단 그 지부에다가 둔다라고 돼 있죠, 지금. 둔다. 그래서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죠. 설치가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도나 이제 이런 데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122쪽에 강행규정이란 말 나와 있죠? 강행규정. 그럼 여러분들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말 들어봤다고 그랬죠? 편면적 강행규정.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이걸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이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만약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주임법의 이제 주요 골자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주임법을 다 봤고요. 다시 앞으로 가요. 제가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별도로 정리 안 해놓고요. 어떻게 해놨냐면 마지막에다가 지금 117조로 다시 들어왔어요. 마지막에다 가로 열고 상가는 막 이래놨죠. 이게 상임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쭉 들으세요. 그냥 가볍게. 이거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임법을 위주로 철저하게 기억을 할 거고 상임법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만 이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요. 일단 앞으로 제가 비교를 계속하기 때문에 상임법은 무슨 색으로 할 거냐. 계속.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노란색. 주임법과 비교하는 거 계속 그렇게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2002년도 월드컵이 있던 해였죠? 축구 월드컵. 이때 제정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 목적 건물의 임대차에 하나에 적용이 있어요. 그럼 상가 임대차보호법은요.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보완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 안 돼 있으면. 다음에 영업 목적 임대차야 돼요. 그럼 영업 목적으로 건물을 임대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영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가 동창회 사무실이었어요. 이거 영업 목적 아니죠? 여기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교회 영업 목적 아닌가? 이건 교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녹화되고 있어갖고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여긴 적용이 없어요. 일단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허가 상가, 미등기 상가거든요. 적용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실제 영업 목적으로 쓰면 되죠. 그럼 주된 용도를 영업용으로 쓰면 돼요. 영업용으로. 그럼 이제 적용되고요. 그다음 미등기 전세에 적용이 있어요. 똑같아요. 일시사용 상가 임대차는 적용이 없습니다. 일시사용 상가 임대차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게 떠오르지 않은데 일시사용 임대차가 뭐가 있을까? 네? 땡처리? 땡처리 하는 데는 사업자 등록 안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일시사용 상가 임대차는 적용이 없어요. 이게. 그다음에 이건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적용되는 걸로 이해됩니다. 국민 경제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반대의 견해가 일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참고하시고 이 법은 아주 독특한 게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을 넘어섰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아버려요. 이게. 그래서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임대차요. 서울시 상가임대차는 보증금액이 4억을 넘어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과밀 억제 권역 있죠? 여기는 보증금액이 3억 원을 넘어서면 안 돼요. 광역시 있잖아요? 여기는 2억 4천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그 밖에 기타 지역 있죠? 여기는 1억 8천을 초과하면 안 돼요.
인천광역시는 물론 과밀억제원에 올라가고요. 광역시는 군지역이 있죠? 이건 전부 다 기타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을 정할 때 이 상가는요, 월세 있지 않습니까?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합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법은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게 아주 독특해요. 이게 주임법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지역별로 이 금액을 넘어서 버리면 임차인의 보호를 일단 배제하겠다는 의지예요. 일단은 이것도 월세 곱하기 100을 아예 합산하게 돼 있어요. 그럼 평택 소재 상가 임대차예요. 평택에 있는 상가 임대차인데 평택을 얼마 넘기면 돼요? 1억 8천. 그럼 예를 들어서 평택 소재 상가 임대차인데 보증금 1억이었어요.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가 100만 원 있었다. 이 임차인. 환산하면 얼마 돼요? 2억 돼 버렸죠? 상인법에 적용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죠? 1억 8천 초과하면 안 되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래서 감을 잡아두시고. 그러나 이제 예외적인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참 사실 보증금 제한을 없애버리는 게 맞다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상가는 보증금 제한이 지역별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보호 잘 알고 있습니다. 상가는 최단기간 보호 몇 년 하고 있어요? 1년 보호하고 있습니다. 1년 보호하고 있고 정합기간은 1년 미만을 정했다. 그 기간 1년을 본다. 1년 미만을 정한 상가 임대차의 유효함을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묵시갱신 있겠죠?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6월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 안 했다. 그럼 역시 묵시갱신이 일어나고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다음에 동일 조건 재임대차 간주되고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다음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지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3개월 뒤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상인법도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묵시갱신 규정이 있는데 왜 규정의 차이가 있을까? 상인법에는 주임법에 없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은 주임법에는 있다 없다? 없다. 상인법에만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갱신 요구는 임차인의 권리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한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그럼 정당한 거절 사유가 8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2가지 정도만 짚고 합니다.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했어요. 3기 차임을 연체했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상 목적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들은 거절할 수 있어요. 뭐 임의 전대 양도를 했어요. 동의 안 받고 또는 뭐 임대차 계약상 뭐 일부가 멸실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든가 쌍방합의와 상당보상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들 외에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고 이 임차인의 갱신주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을 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임차인이 하자가 없다면 저러한 거절사유 해당이 안 돼 있다면 5년은 보장하겠다 이 뜻이죠? 왜 인테리어 공사비 이 기간을 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갱신요구로 갱신이 된 임대차로 어떻게 되느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간주하는데 다만 보증금과 월 차임이 있죠? 이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되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되 단 보증금이나 월세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감잡기 한번 해볼까요? 임대인은요 지금 같은 기간인데 임대인은 거절 통지했어요. 나가라. 임차인은 역시 같은 기간이죠 지금?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둘이 딱 부딪혔어요.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임차인이 이기지. 맞죠? 그래서 상인법은 5년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감잡기. 평택 소재 상가 임대차예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이었어요. 이 임차인은 상인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이 임차인은 갱신요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이렇게 따지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지. 상인법상 보호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원래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외를 뒀죠. 갱신요건, 대항력, 권리금 이러한 것들은 보증금에 관계없이 적용을 하겠다. 이게 올해서부터인가? 작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상가 임대차, 임차인은 갱신요건 전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잠시 후에 정리 한번 해드리고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갱신요건, 그러니까 보증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없어야 되는데 예외를 이제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참고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갱신요건 여기까지 이해해 둡니다. 그래서 이건 임차인의 권리다. 주임법에는 없고 상인법에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대항력 구조 있죠? 대항력 구조 똑같아요.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상가 건물의 인도를 받고 여기 상인법은 뭘 해야 되겠어요? 주민등록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 신청이겠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증을 받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 상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지를 그대로 승계하게 돼요. 일단 대항력 똑같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 상가의 현황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다음 우선면제권의 구조 똑같습니다. 경매나 압류 등 경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우선의 변제의 권리로서 임차인이 대항력 있어야 돼요. 상가 건물에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다음 날부터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찍는 것만 틀려요. 상가는 확정일자 어디서 찍게 되느냐? 관할 세무서장에. 이걸 주의해야 돼요. 우린 실무니까. 동사무소 등기소 이런 거 아니에요. 상가는 확정일자 어디서 찍게 된다고요? 세무서장. 이게 차이가 있고요. 최우선 변제권의 구조 똑같습니다. 경매 시에 이 보증금리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의 우선하에 변제받을 권리로서 대항력권이 있어야 되고 소액보증금이면 돼요. 이게 역시 계약서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때 소액보증금의 범위 이건 들어만 둡니다. 그냥 서울은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느냐? 6,500. 과밀억제원형은 5,500이에요. 광역시는 3,800입니다. 기타 지역은 3,000이에요. 이 중에 최우선 변제 금액은 서울은 2,200. 여기는 1,900인가요? 1,900이고 여기는 3,800이면 얼마예요? 1,300. 그 다음에 이거는 1,000만 원이겠죠. 낙찰대금의 2분의 1까지 최우선만 해주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상가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할 때도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합산하게 돼 있어. 보증금에.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임법과. 주임법은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할 때 월세를 고려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합니다. 보증금만 껏 따져요. 그러니까 여기 평택시 소재 주택임대차였어요. 주택임대차였다. 평택소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 있었잖아요, 임차인이. 그래도 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에요. 주택은. 근데 상가는요. 여기 평택소재 상가임대차예요. 보증금 3천에다 월세가 단돈이 10만 원만 있었다 하더라도 최우선 임차인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상가는 언제나 월세에다 곱하기 100에 합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임법은 보증금만 갖고 다닌다. 이 점에 차이가 있어요. 이 점에.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시고 이게. 자, 그럼 최우선 변제권의 구조 똑같고 임차권 등기 명령제 있죠. 두 법이 완전히 똑같다 이거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 등기해버리면 대항력 우선매권 임차인 취득하고 이사 가더라도 기취득한 대항력 우선매권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나아가 이 이후에 들어 임차는 최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매권을 인정해 확정일자 찍었다면 그 다음에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똑같고 임차권의 승계 규정이 있죠. 이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그랬죠. 쫓겨나지 말라고. 상가까지 사실혼 배우자를 이거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에는 승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이 점에 차이가 있고 징액 제한 규정이 있죠. 주임법은 20분의 1 초과 징액 못합니다. 상가는 100분의 9예요.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게 징역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상가는 월세 전환 시일 제한 규정 있죠. 이거 상가는 월세 전환 시일 제한 규정이 연 1할 2푼이에요. 1할 2푼이면 몇 프로? 12%.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있죠.
기준금리에 곱하기 이건 4.5예요.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않지 못한다. 이건 곱하기 4.5예요. 주임법은 더하기 3.5죠 지금. 중 낮은 비율. 그래서 이걸 초과하지 못하고요. 이것도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데 상가는 정보 제공 요청을 이해관계 누구한테 할 수 있냐면요. 이건 세무서장이에요. 상가는 확정일자를 누가 찍어준다고요? 세무서장. 그러니까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고 상가 표준계약서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권장할 수 있다요. 권장서식이에요. 누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돼 있고요.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은 없습니다. 상가는. 감 잡혀요? 그러면 상가의 특이한 규정이 있죠. 권리금. 그래서 이제 그 교재 지금 다 봤는데 상가의 이제 특이한 규정이 120쪽에 권리금 보호라고 나와 있죠? 요거 말씀드리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론 뉴스상으로 들어봤을 거예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한다는 거. 그러니까 주임법에 없는 규정이죠, 이거는. 그래서 권리금 보호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상가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야 돼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3월부터 계약 만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있죠? 권리금 계약은 나가는 임차인과 들어오는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권리금은. 그러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들어오는 임차인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이 권리금 보호를 해줘야 되죠.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 3개월 전부터 방해해서는 아예 된다. 방해했잖아요. 그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은 몇 개월 전부터 방해하면 안 된다고요? 3개월 전. 그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게. 그래서 뭐 이거 시효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은 후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상가는 그럼 기본적으로 제가 출발을 하면서 지금 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상가에 또 특이한 규정이 하나 더 있죠.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 그 차임연체와 해지 121쪽의 맨 위에 있죠. 이 부분. 상가는 차임연체. 몇 기 차임연체? 3기예요. 그래서 지금 차임연체와 해지 규정도 지금 상가는 이걸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상가는 3기의 차임을 임차인이 연체해야지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할 수 있다고 공부했어요? 민법에서? 2기. 원래 임대차는 2기죠? 2기의 차임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상가 임대차는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해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게 진작에 생겼어야 돼요. 갱신요구 거절 사유가 3기 차임 연체했잖아 이거. 그래갖고 이 규정 없을 때 아주 이상한 결과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2기의 차임을 연체해서 임차인이, 상가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당연히. 있죠. 임대인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대신 계약을 깨버릴 수 있죠. 이해돼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됐었어요. 이 규정이 없을 때.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참 여러분들 민법 임대차 아직 안 들어갔나요? 민법에 임대차 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 임대차 편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이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뭔 얘기냐면 주택임대차 계약은 일단 주택임대차법이 먼저 적용돼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법이 먼저 적용돼요. 근데 상임법이나 주임법의 규정이 없는 거 있죠. 없는 것들은 보충적으로 무슨 법을 적용한다?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인데 이제 그 1, 2월 달 되면 제가 일반법, 특별법을 언급할 수 있어요. 일반법, 특별법이란 말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민사특별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전부 다 민법은 이제 보충적으로 적용하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민법의 이 임대차에 따르면, 민법 계약편, 임대차에 따르면 이계 차임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예요. 근데 규정, 요 특별 규정을 상관 안 뒀을 때는 그런 결과가 됐다니까요. 민법 임대차에 따르면 해지 규정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 상가 임대차 임차인이 이계 차임 연체하면 갱신료 거절할 수 없어요. 임대인은 대신 계약을 깨버릴 수 있다는 아주 기이한 결과가 됐었죠. 근데 이제 특별 규정을 해서 두게 된 거예요. 상가 임대차가 몇 기 차임 연체한다고요? 3기 차임 연체. 근데 주택 임대차 계약은 2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 깨버릴 수 있어요. 근데 표준계약서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있다고 그랬죠, 이거. 여기에 3기 차임연체로 돼 있어요. 표준계약서에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참고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상임법 다 비교해봤거든요. 역시 편민적 강행 규정이고 일단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데, 상임법은 보증금 제한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는 평택시 소재 상가 임대차 보증금 1억에 월세 100이라면 원래 이 임차인은 보호를 안 하겠다, 이런 의지였어요. 우리 법이, 이 상임법이. 보호를 안 하겠다. 근데 상가는 월세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 월세가 워낙 비싸. 물론 이제 요즘은 지방 쪽도 워낙 비싼데 월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월세 곱하기 100을 아예 더군다나 합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보증금 제한을 적용해버리면 적용되는 상가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법에 무용론이 되게 말이 됐었죠. 이거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됐다. 그래가지고 예외를 두게 됩니다. 즉 보증금에 관계없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이 얘기예요. 보증금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실무상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보증금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영업목적 임대차, 상가 임차라면 모두 보호를 받는 게 뭐냐? 보증금 관계없이. 첫 번째가 바로 갱신요건이에요. 갱신요건. 이거는 보증금 제한 규정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보증금 제한 없습니다. 그럼 전국의 상가 임차인 모두 이거 다 보호받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임대인은 5년 내는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런 하자가 없는 한 절대 못 쫓아냅니다, 이거. 맞죠? 다음. 이거 대항력 규정 있죠? 대항력. 상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한다고 그랬죠? 대항력 규정. 보증금 제한을 안 합니다. 모두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상가 임차에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경매가 아닌 이상은 선수인이 저당권이 있다가도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항력. 다 인정합니다. 나아가 권리금 보호 규정 있죠? 전국의 상가 임차인 모두 보증금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모두 보호해요. 모두 보호합니다. 나아가 3기 차임연체 때 계약할 수 있다며, 상가. 이것도 보증금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이제 기타 표준계약서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증금 제한 안 받는데. 자, 전국의 상가 임차인 보증금에 관계없이 모두 갱신 요건이 있다, 없다? 있다. 모두 대항력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모두 이거 권리금 보호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모두 3기 차임연체 때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이 정도는 꼭 기억해야죠. 실무상. 그러면 도대체 보증금 제한 넘어서면 못 받는, 보호 못 받는 게 뭔데? 보여요? 이쪽에 있는 것들. 임차권 등기 명령, 징역 제한 이런 것들 보호를 못 받아요. 보증금 제한을 넘어서면.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될 일인데, 그래서 뭐 첫 기초치고는 상당히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됐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약간 벗어난 것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상임법, 주임법은 확실히 쪽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임대차 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많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아는 척 무지하게 하잖아요? 손님이. 그럼 한번 길을 꺾어놔야지. 그죠? 손님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 대항력이 어떻고 우소면제가 어떻고 뭐 이렇게 막 어려운 말 써가면서 해버려야 돼. 그래 한번 길을 꺾어놓지, 이게. 그래갖고 아주 그냥
손님 중에 우기는 게 장땡이라는 손님이 있어요. 이게. 그런 손님 한번 찍어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임대차 보호법은 그만큼 쭉 꿰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전세권, 민법상 전세권이 뭐냐, 임대차가 뭐냐, 지상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 구분해야 돼요. 이거 다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 교수님, 상위법 같은 거에서 시험 문제 나오나요? 내가 그런 말씀하시면 엄청 승질낸다고 그랬죠. 시험에 나오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굉장히 큰 실례입니다. 그거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오니까 하죠. 당연히. 혈압 오르게 하지 마세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